안녕하십니까. 11주차 미중 패권 경쟁, 통합 패권 경쟁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살펴볼 정치외교학과 허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미중 패권 경쟁 중 통합 패권 경쟁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 3단계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을 통해 환율 조작국 지정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미중 통합 패권 경쟁을 전망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통합 패권 경쟁의 시작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파고듭니다. 그것이 바로 위안화 역외무역 결제 시범 시행 관리 방안입니다. 이는 달러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담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이 행하던 금융 패권국적 역할을 중국이 하기 위해서 2014년 브릭스를 주도해서 은행 창설을 하고 2014년 8월 AIIB 아시아 개발은행 창설을 주도하는 등 기존의 미국이 보여줬던 금융 패권국적 역할을 중국이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도 경제력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당면 과제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경제 전반을 점검하던 중 무역에서 보는 적자 수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환율 평가 절상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2010년 하원에서 먼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상원에서 이제 환율 감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원에서 모두 중국 환율을 저격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 평가 절상 압박이 이제 다양화되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2016년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이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2015년 만들어진 무역 촉진법 제7조 환율 조작을 통칭하는 베넷 헤지 카퍼법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넷 헤지 카퍼법은 160일마다 이 미 재무부에서 이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표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2019년 8월 5일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즉, 이 통합 패권 경쟁의 시작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흔들리는 기축 통화 국가의 지위를 이제 중국이 수행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미중 통합 패권 경쟁을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2000년부터 진행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갈등 요소가 쌓였던 것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터진 것이었고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 정점에서 나온 것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었기 때문에 이 3단계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3단계에 걸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2000년부터 2007년부터로 이 시기 미국 무역의 적자는 2000년 초반 마이너스 80%를 유지하던 것이 2005년 갑자기 마이너스 158%로 증가해버립니다. 이를 이제 이 마이너스 158%를 기점으로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세계적 저축 과잉, 즉 이 미국의 경제적 이제 적자의 수지 책임은 모두 아시아에 있다가 이 세계적 저축 과잉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환율 평가 절상 압박을 시작하는데 중국은 이때는 점진적 상승이라는 이게 미국 측의 이제 상승 요구를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탐탁치가 않았는지 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중국에게서 왔다라고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그 발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에 세 가지를 이유를 들며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금융권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환율을 절상하면서 피해를 본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도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우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며 이 미국 측의 의견에 반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이러한 중국 측의 반박에 재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한다면은 이게 갈등의 요소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 중국이 자신들이 보는 흑자의 5분의 1을 미국 측에 재투자해주고 있었고 또한 미국이 적자를 봄으로 인해서 발행하던 국채를 이 중국이 또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 어찌 보면 선순환 구조일 수 있는 이 구조를 미국 측에서는 파괴하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일본에게 했던 플라자 합의와 같은 강제적인 합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단계 시기는 미국 측이 주장한 요구를 중국 측이 반박을 해도 미국은 그냥 가만히 신사적으로 점잖게 무시했다라고 해서 점잖은 무시 단계. 이 시기는 미국이 중국보다 어느 정도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경제 갈등의 요소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미국 무역 적자 수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시기이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08년부터 15년까지로 2008년 바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미국은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중국에게 돌립니다. 이 세계적 저축 과잉 개념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과도한 저축의 문제가 이 미국의 적자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시기 세계적 저축 과잉의 개념은 이제 중국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2009년 이제 당시 인민은행장인 우샤오 찬이 나서서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이 세계적 금융위기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이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이 월스트리트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아시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축률을 늘려나갔던 것이다. 즉 세계 금융기구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똑바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이 환율을 달러의 보유고를 늘려나간 것이었다라고 이 환율 세계적 저축 과잉 개념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8년까지 이 IMF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이 사이먼 존슨 또한 이 세계적 저축 과잉이 미국의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다 라고 말을 하며 중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 미국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제 위안화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혁을 발표합니다. 아까 말했던 2009년 역외무역 결제 시범 시행 관리 방안이 그 개혁 일환입니다. 개혁의 일환이고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이 수행했던 금융 패권국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브릭스를 주도해서 은행을 창설하고 AIIB 은행 창설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리던 시기, 중국이 이 틈을 타서 계속 그 지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서가 또 한편 발표됩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 IMF에서 이 중국이 과거에는 위안화를 저평가했으냐, 현재 평가는 실질 실효 평가 절상으로 환율이 더 이상 평가절하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미국 측의 이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을 막아주는 공식적 방어막을 펼쳐줍니다. 그로 인해 이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는 전체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경제력이 바닥을 치고 중국이 꺼지지 않는 시장 동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감에 따라 미국이 수행했던 경제 패권국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시기를 이제 중국의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격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이제 3단계 2016년으로 들어옵니다. 3단계 2016년부터 현재까지로 2016년 미국에는 트럼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 2015년 만들어진 베네테직 카퍼법이 적극 활용되면서 이 중국이 환율 정책 보고서라는 곳에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율 감시 대상국의 포함의 의미는 니들 위안화 평가 절상 이제 실질적으로 해라.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을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사용한 이제 3,004조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3,00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3,004조에 1조는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이제 재무부 장관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2조에는 그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조의 명확한 근거의 기준을 넣는데 이 총 3가지입니다. 1. 환율 조작의 기준은 미국을 상대로 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 이게 바로 200억 달러 이상 200억 달러 이상 보는 국가. 2. 주목할 만한 경상 수지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약 3% 이상. 그리고 3. 해당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이 연간
총생산 즉 GDP 대비 2% 이상인 국가를 미 재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3004조의 법의 근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004조의 근거를 통해서 이 환율 조작 대상국에 이제 취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 4가지를 만듭니다. 1. OPIC 즉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즉 해외 민간 투자공사의 자금 지원이나 보험 보증 거부. 그리고 2. 이제 미정부 조달 배제. 3. 그리고 IMF 감시 강화 요구. 이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이 미 무역 대표부 USTR에 이제 환율 조작국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할 때 환율 정책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아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구체화시키고 환율 조작국으로 실질적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감시 대상국은 있었지 너희들 환율 조작국 지정국이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발생하게 되고 이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2019년 8월 5일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중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제 무역 전쟁에서 위안화 절상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은 3단계에 걸치면서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 쌓였고 그 갈등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무역 정책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국 측의 의도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다. 이 무역에 있어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소강 국면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0년 1월 16일 1차 합의안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되고 이러한 1차 합의안의 후속 조치로 1월 20일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풀어줍니다. 1차 합의안을 보더라도 미국 측의 요구가 거의 대부분 관철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설명한 이유가 기존의 통합 패권 경쟁에서 나타났던 경제적 갈등 문제가 이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궤를 하고 있었고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원했던 것이 결국에는 통합 패권 경쟁에서 원했던 상황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그대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설명한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은 경제 전쟁에서 미국이 패권적 요소인 통화를 통해 도전국인 중국을 누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중 통합 패권 경쟁을 분석해 본다면 현재는 이제 5G 시대를 맞이해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이동하여 통합 패권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 사이버상의 역량은 미국과 중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통합 패권 경쟁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번 통합 패권 경쟁을 통해 환율이라는 기축 통화라는 패권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쇠퇴하는 패권국이라도 도전하는 패권국을 경제적 우위에서 누를 수 있다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11주차 미중 통합 패권 경쟁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알아본 허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